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낚싯대를 챙겼고 낡은 쿨러와 바람 빠진 방석 그리고 야간 조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주말엔 늘 낚시터였다. 남편인 나는 처음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요즘 보기 드문 취미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고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낚시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떤 도덕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일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까지 했었다. 이번 주는 포인트 옮겨봤어. 지난번엔 잉어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밤낚시 춥지 않게 챙기고.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챙겨 넣는 살림살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쿨러에 손을 얹으며 말하는 그녀의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고 짐을 드는 어깨엔 낯선 여유가 걸려 있었다. 마치 낚시가 아닌 어딘가로 가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부지런히 집을 나섰고 일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방 안에선 물비린내 대신 꽃향기가 났고 늘 쓰던 낚시복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던 날도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는 그녀를 믿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했다. 낚시가 사람을 더 생기 있게 만든다면 왜 그녀는 낚싯대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루어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나쳐 가는 걸까? 주말엔 또 어디 포인트야? 이번엔 새로 생긴 곳인데 사람이 별로 없다더라고. 조용해서 좋아. 그래도 낚시는 핑계고 쉬러 가는 거지. 그게 왜 핑계야?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말을 던져두고선 이어폰을 끼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엔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아닌 떠날 준비만 남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부러웠다. SNS 피드를 가득 채운 낚시터 풍경과 고요한 수면 위로 퍼지는 물 한 개. 그리고 한 손엔 커피를 든 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사진 속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아무도 없다는 듯한 배경, 누군가의 인기척 하나 없는 낯선 공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배경이 이상하게 나치기 시작했다. 잔디 위에 깔린 돗자리의 색깔이 이전과 달랐고 사진 구도는 누가 찍어준 듯 어딘가 인위적으로 다듬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각도에서만 반복적으로 찍히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 완벽했다. 셀카 삼각대로는 낼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깃든 프레임이었다. 이 사진 누가 찍어준 거야? 응, 그냥 타이머. 요즘엔 스마트워치로도 되잖아. 그래도 구도가 너무 잘 잡혔는데. 혼자 많이 하다 보면 감각 생겨. 몰랐어. 그녀는 웃으며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고 확인은 곧 믿지 않는다는 선언 같아서. 하지만 며칠 후 올라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내 생각을 흔들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잡힌 그늘 속 누군가의 신발 끝이 걸쳐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화였다. 낚시를 즐긴다는 말과 달리 그녀는 그날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고 대체 왜 이런 걸 확대해보며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지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이번 주도 나가. 응. 바람 좀 쐬러. 요즘 회사에서 진짜 머리 아파. 같이 가면 안 돼. 거긴 너랑은 안 맞아. 좀 조용하거든. 그녀는 짐을 챙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흘렀고 나는 대답의 무게보다 그 짧은 숨 사이의 망설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라온 사진. 그녀의 옷은 분명 혼자 낚시를 하기엔 지나치게 얇고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넘기다 어느새 팔짱 낀 두 팔의 실루엣이 물빛 너머로 겹쳐져 있던 걸 알아차리고 말았다. 불빛은 흐렸다. 붉은 잿불이 모닥불 끝자락에 가물거리며 꺼져갈 때쯤 그녀는 텐트 쪽을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낚싯대를 옆에 세워둔 채 양손은 두꺼운 패딩 안으로 꼭 쥔 무릎을 감싸 안은 모습이었고 그 옆자리엔 누군가가 있었다. 나직지 않은 실루엣, 하지만
불빛에 비친 뺨의 곡선은 확실히 다정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아니요. 난 오히려 더웠어요. 계속 보고 있어서. 그는 웃으며 말했고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톤이었다. 어색하지 않았고 멀지도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이내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른 손 위로 얹혔다. 낚시보다 이 밤이 더 좋네요. 조용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심지어 양심 소리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소리는 가까이서 바닥을 치듯 속삭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불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텐트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녀도 모르게 손등이 닿고 그게 천천히 팔로 이어질 무렵부터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담긴 동작으로.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되려 팔을 허리에 걸치며 균형을 맞췄고 입가엔 미묘한 떨림이 맴돌았다.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용기 내겠어요? 작은 램프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먼저 텐트 지퍼를 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며 안쪽에 깔린 담요를 휘날렸고 텐트 안에는 물비늘 대신 숨결만 남았다. 어둠은 조심스러웠고 입맞춤은 조용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목덜미를 타고 내려온 입술, 그리고 짧게 끊긴 호흡이 어두운 텐트 속을 메웠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오늘 밤이어야 했는지,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아니면 왜 이토록 쉽게 허락해버렸는지. 텐트의 작은 방수천이 바람에 울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등을 돌렸다가 다시 안겼다. 혹시 이거 후회할까요? 당신이 묻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말았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어딘가 안쓰럽고 어딘가 후련하면서도 끝내 감춰지지 않는 치명적인 웃음. 그 순간 텐트 바깥의 물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낚싯대는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고요함 속에선 오직 두 사람의 몸짓만이 밤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텐트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또 하나의 혼자만의 캠핑 기록을 만들었다. 잘 쉬었어. 응, 혼자만의 시간이었어.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커피를 시켜갔다. 모르고 싶어서 묻지 않았다. 믿고 싶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텐트 안 그녀가 그날 넘은 선의 무게는 이제 그녀 혼자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처음 보는 작은 립스틱을 발견했다. 낯선 브랜드, 낯선 색감. 하지만 확실히 그녀의 것이었다. 늘 쓰던 색과는 달랐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것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색조가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옅은 베이지나 핑크만 썼는데 요즘은 레드, 코랄, 버건디 점점 선명하고 묘하게 도발적이었다. 화장 달라졌네. 내가 무심히 말을 꺼냈다. 오늘도 예쁘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표정이 없었다. 입술을 한 번 눌러 닫고는 립스틱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은? 그냥 칭찬인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 변화가 내심 거슬렸다. 평소보다 좀 더 진한 아이라인, 달라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 그녀는 낚시 가는 날이면 항상 꾸미지 않는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꼭 립스틱을 바르고 꼭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갸웃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 번 거울 앞에 섰다. 화장대 위에 흐트러진 브러쉬를 정리하며 립스틱을 손에 쥐고 몇 가지를 비교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무표정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무언가를 고르며 망설였다. 요즘 왜 이렇게 화장품이 늘어? 당신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그럼 집에 있는 건 다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우는 건지 아닌지도 분간이 어려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가끔은 나도 여자니까. 그 말이 어쩐지 멀게 들렸다. 함께 살아온 세월 중 단 한 번도 그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항상 편한 게 최고야라며 외출복도 잘 안 입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립스틱을 3개쯤 가방에 넣고 향수까지 챙긴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것들로. 그날 오후 그녀가 다녀간 욕실의 수건은 미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괜히 그 수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그대로 세탁기 안에 넣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낚시터에 갔다. 낚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듯한 눈빛으로 여느 때보다 더 가볍게 옷깃을 털며 나갔다. 나는 멍하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집 안이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부터 내 의심도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비는 아침부터 제멋대로 내리고 있었다. 창틀에 닿은 물방울은 매끈한 유리 위를 따라 맥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오래된 낚시 가방을 조용히 들고 나왔다. 오늘도 낚시라며 남편에게 키스를 건넸지만 그 입술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주차장 아래 낯익은 차 한 대가 있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창을 두드리자 그제야 조용히 문이 열렸다. 실내엔 낚시 미끼 대신 정리되지 않은 숨소리만이 퍼져 있었고 남자의 손은 아직 핸들 위에 걸쳐진 채였다. 많이 젖었네요. 이런 날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등은 이미 그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남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며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닿는 그 짧은 온기에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낚시 가방을 밀쳐냈다. 그래도 낚시 도구는 챙겨왔네.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려. 낚싯대든 뭐든.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들은 아예 차량 안을 벗어나지도 않았다. 모텔이 아닌 이젠 차 안조차 충분히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서로의 옷깃을 당기던 손은 오늘따라 조금 더 거칠었고 그녀는 우비를 벗지도 않은 채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여기서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는 참기 싫어요. 우비가 허벅지 위에서 주르륵 미끄러졌고 그녀의 다리는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속옷은 이미 따로 챙기지 않았고 그 사실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여겨졌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오다 멈췄다. 생각보다 준비가 됐네.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은 반칙이에요. 그녀의 목덜미에 닿은 입술은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흐려졌고 조수석에 걸쳐진 우비만이 무엇이 벗겨졌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 찼고 손등과 허리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시트가 밀리는 소리, 숨이 급하게 끊어지다 이어지는 리듬. 그 와중에도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나도. 그날 이후로 다른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남자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끌어내며 속삭였다. 비 오는 날은 다정하잖아요. 딱 오늘 같은 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는 더 깊이 밀착됐고 자동차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흔들림만을 반복했다. 그날 둘 사이엔 낚싯줄 하나조차 남지 않았다. 비에 젖은 건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도, 지켜보는 시선도,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양심도 모두 젖어 무너졌다. 장보러 나간 길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날씨답게 대형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민재는 시식용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다. 단맛은 꽤 괜찮았고 이 정도면 수정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장 크고 둥근 수박 하나를 고른 뒤 땀에 젖은 셔츠를 매만지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동시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기미하게 흘러나왔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기에 그는 괜히 눈치를 보듯 조심스럽게 현관에 수박을 내려놓았다. 신발을 벗으며 수정아, 나왔어. 수박 샀어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욕실 문 너머로 물줄기 소리가 멈췄고 이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게 이어지는 여자 목소리는 그가 아는 멜로디는 아니었다. 어딘가 나른하고 여유롭고 기분 좋게 풀어진 음정이었다. 그 소리에 민재는 무심히 수박을 손에 쥔 채 멍해졌고 웃음도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수박 샀다니까.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이어지는 건 욕실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콧노래뿐이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민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흐릿하게 끌려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가 욕실 앞을 지날 때 문틈 사이로 수증기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민재는 문득 생각했다. 수정이 지금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 욕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수박을 도마에 올리며 조심스레 칼집을 냈다. 잘 익었네. 혼잣말처럼 중얼인 그 한마디에조차 무언가 허전한 기운이 맴돌았고 민재는 알 수 없는 묘한 이물감을 아는 채 조용히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 욕실 안에서는 다시 나지막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말이었다. 형수님, 요즘에도 낚시 다니세요. 그 말이 별 뜻 없이 들릴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헛기침으로 얼버무리긴 했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평소엔 아내가 어디 가든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혼자서 낚시를 매주 빠짐없이. 사진은 항상 혼자 찍은 것뿐인데 배경에 사람 그림자가. 민호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점심시간 무렵 친구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돼?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냥 부탁 하나 좀 하려고. 수혁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이라도 한 듯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설마 은지 씨 낚시 가는 거 따라가 보자는 거야? 미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괜찮으면 좀 봐줘. 괜히 내가 가서 들키면 미행하는 의미가 없잖아. 야, 넌 지금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있네. 그런 거 괜히 봤다가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미치겠어.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대답 없이 숨만 길게 뱉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가볼게. 대신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민호는 가볍게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의심이란 건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오랫동안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결과였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짐을 챙겼다. 챙긴다기보단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매는 모습이었다. 내일은 어디 낚시터야? 민호가 물었고 은지는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계곡 쪽으로. 친구들이랑 텐트도 칠 거야. 계곡이면 좀 멀지 않아? 응. 그래서 아마 늦을 수도 있어. 그녀는 당연한 듯 말했고 민호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가슴속은 타들어가는데 입안은 자꾸 메말랐다. 다음 날 수혁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지금 출발했어. 연락은 끝나고 할게. 민호는 그저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아내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그 멜로디가 낯설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었고 수혁은 차 안에서 핸들을 감싼 채 창밖을 응시했다. 낚시터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했고 그늘막은 생각보다 더 안쪽에 설치돼 있었다. 은지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있는 남자는 젊고 말수가 적은 편인지 은지가 주로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친구들과 나누는 밝은 웃음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말리고 고개가 자주 기울었으며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저 정도면 사귄다고 해도 말이 되겠지.
하지만 수혁은 더 다가가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질끈 감았다가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떴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 수혁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어땠어?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혁은 짧게 한숨을 뱉었다. 확실한 건 없어. 다만. 둘이 꽤 친해 보이더라.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눈빛이 너도 보면 알 거야. 그 말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혁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둘 사이엔 핸드폰 너머로도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수혁의 눈에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오래된 감정을 숨기고 마치 괜찮은 척하며 짓는 억지로 만든 평온함 같았다. 민호야. 응.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 민호는 핸드폰을 끄는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책상 위엔 낚시용 장갑과 바늘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은지가 늘 챙겨가는 작은 쿨러 가방은 여전히 베란다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매주 다녀오던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으며 그는 그 바깥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수혁은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다. 친구의 부탁이었고 여느 때처럼 성의껏 한두 번 관찰해주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낚시터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먼저 인사했고 수혁은 얼떨결에 웃었다. 혹시 지난번에도 여기 오셨죠?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낚시 배워보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수혁은 애써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선이 좋았다. 어디까지나 낯선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수혁은 그날 하루를 유난히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녀는 햇살 아래에서 손등을 들어 그늘을 만들고 물에 뜬 찌를 바라보다 가볍게 웃었다. 낚시라는 게 참 묘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 알죠? 수혁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낚시찌가 아닌 그녀의 엽선이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했을 뿐이다. 며칠 후 수혁은 스스로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보면 그만둘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또 먼저 다가왔고 그날은 먼저 커피를 내밀었다. 오늘은 진짜 혼자네요. 수혁은 순간적으로 그녀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혼자 생각 좀 하려고. 그녀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물살은 잔잔했고 그녀의 숨결은 바람보다 가까웠다. 수혁은 자리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혁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올렸다. 그런 질문, 지금은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수혁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미행이 아닌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감정과 대가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혁은 물가에 처박아 둔 의자를 접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작은 냄비에 물을 부으며 조용히 흥얼거렸고 그 멜로디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서 그는 그 소리에 귀를 빼앗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은 이미 짙게 가라앉았고 불빛 없는 야외는 그저 어둠이 전부였다. 이거 오늘 안에 말려야 하는데 마른 타월 좀 줄래요? 그녀가 텐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말했다. 수혁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의 온몸의 감각은 갑자기 곤두섰다. 그녀의 손이 젖은 소매를 붙잡고 털어내는 모양새는 어쩐지 자극적이었고 굳이 바람이 없어도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그 모습은 감춰야 할 부위보다도 더 짙은 상상을 만들게 했다. 이럴 거면 오지 말 걸 그랬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이듯 말하며 수혁을 쳐다봤다. 왜요? 수혁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못했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말이 없으면 자꾸 눈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의 팔을 짚으며
장난처럼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수혁이 작게 물었다. 그건 수혁 씨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텐트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수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안은 작고 눅눅했으며 가느다란 라이트 하나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무릎 위에 수건을 올려둔 채 앉아 있었다. 지금 나가면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뺨을 더듬었고, 그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숨이 가까워지고 무릎이 닿고 이불이 미끄러졌고 낚시용 매트가 바스락이며 눌렸다. 작은 텐트 안, 외투는 한켠에 밀렸고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이 붙었고 손이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으나 그녀의 몸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그가 입술을 뗐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나 지금 남편 생각 안 나요. 당신은요? 그 말에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눕혔고 한동안 안쪽에선 숨소리만 가득했다. 바깥에선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텐트 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수혁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친구가 아니었고 그날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밤 텐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죄책감보다 짜릿함이 앞섰으며 끈적한 땀이 서로의 피부를 타고 흐를 때 그들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던졌고 손에 쥔 물 한 잔을 들이켠 후에야 한숨을 뱉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수혁의 말이 생각나 다시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더라. 그냥 평범했어. 짧았지만 그 말엔 수혁 특유의 무심함이 묻어 있었고 그 말만큼은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다. 자기야, 수박 자를까? 아내가 부엌에서 묻는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말투.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응, 그냥 나중에 먹자. 말끝을 흐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살짝 기대 앉았고 희미한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얼굴이 많이 말랐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이 위로보다 이상하게 미안함처럼 느껴져서 나는 눈을 떴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별일 없었지. 아무 의도 없는 듯 툭 던진 내 말에 아내는 웃었다. 짧은 숨과 함께 별일이 뭐가 있겠어. 나야 뭐 항상 똑같지. 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묻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침묵했고 그녀는 그 틈에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있잖아, 고마워.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왔고 등 뒤에서 팔을 감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감정이 내가 잠시 미뤄뒀던 의심을 다시 일깨웠다. 너무 다정했다. 너무 부드러웠고 평소와 달리 나를 오래 안았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오늘은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눈치챘다기보다는 모르는 척해야만 할 것 같은 불길함 때문이었다. 수혁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 일 없었다던 말.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나 자신. 그렇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른 숨을 쉬며 잠든 듯 했지만 나는 그 숨결 하나하나의 숨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무언의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혁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농담도 적었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쪽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전화를 걸어 약속 없이 찾아간 그의 사무실. 그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뭐 찍은 건 없어. 나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내가 직접 그녀를 미행할 수 없었기에 수혁에게 부탁한 그 일. 사진 한 장쯤은, 증거 하나쯤은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젓고 천천히 말했다. 필요 없더라.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때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수혁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래도 내가 갔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말하자 수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어떤 진심도 어떤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유난히 다정했다. 평소보다 먼저 밥상을 차렸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물컵을 식탁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참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의심을 삼킨 채, 의심 속에 머무른 채.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내 팔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리자 그녀는 뒤에서 속삭였다. 요즘 내가 좀 이상했죠. 미안해요. 신경 쓸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턴 진짜로 낚시만 다닐게요.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라는 말. 그 안에 숨어있는 무수한 거짓과 진실 모두가 나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진은 없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식탁 위 태블릿 화면엔 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조용한 집 안, 부엌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고 민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조용히 덮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감정 없는 무표정처럼 보였지만 입술 아래로는 미세한 경련이 반복되고 있었다. 유정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민재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 사람 알아? 태블릿 화면을 밀자 수혁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낚시터 옆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뒷배경은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만큼은 또렷했다. 유정은 한 걸음 멈칫하더니 화면을 본다. 시선은 일순 흔들렸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알지. 짧고 흔들리는 대답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잔잔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있으면 숨이 쉬어졌나 보지. 유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다. 눈꺼풀 아래서 서서히 고인 눈물이 결국 흘러내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낸다. 민재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고 한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했는데 이젠 말조차 필요 없네. 이미 표정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유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아무리 느려도 용서가 되지 못했고 민재의 말끝은 이제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벽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사진 한 장으로 미행을 보냈던 수혁과 아내 둘을 한 번에 낚은 것이다. 유정은 문 앞에 놓인 캐리어에 손잡이를 올리고 있었다. 민재는 거실 한복판에 앉은 채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고 말없이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는 느릿하게 사인한 뒤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유정은 등을 돌린 채 그 기척만 듣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얇은 종이 안엔 접힌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게 위자료야. 딱 그 정도 감정이니까. 유정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놀라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문 채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고. 근데 이 집은 내 거였어. 결혼 전에 이미 내가 전세금 다 넣고 시작한 거잖아. 유정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반박도 항변도 없이 캐리어를 손에 쥔 채 다시 몸을 돌린다. 민재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대리운전 맞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집만 보내요. 사람은 안 태우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유정은 몸을 멈칫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고막 깊숙이 스며든 채 오랫동안 머물렀다.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방 안엔 그의 호흡만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방 안 한 구석에 놓인 낚싯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걸 들어 올려 먼지를 털었고 태우지도 쓰지도 않은 채 천천히 벽에 걸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어디에도 던져지지 않은 그 낚싯대는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한때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허망해지기 전 먼저 놓아야 했던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싱크대엔 물 한 방울이 맺히지 않았고 식탁 위엔 둘이 앉았던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집은 깨끗했지만 그만큼 썰렁했다. 텅 빈 공간을 채운 건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아닌 정적뿐이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불편했던 관계, 뒤틀린 신뢰, 다 타버린 감정들. 이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재도 먼저 찾지 않았다. 유정도 마찬가지였다. 짐을 나간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고 다시 돌아올 기미도 돌아올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는 마당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지나가는 풀잎을 스쳤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낚시는 기다림이라더군요. 미끼 하나 잘 꿰어서 고요한 물가에 던져두는 거.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썩은 미끼를 던질 순 없잖아요. 애초에 물릴 가치도 없는 걸 던졌다는 거니까.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들어오며 마지막으로 그 벽에 걸린 낚싯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낚싯줄도 없고 갈고리도 빠진 그것은 그냥 장식일 뿐이었다. 무기력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난 그냥 그 둘을 물에서 건져낸 것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재는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은 채.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준의 누나 윤서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예전엔 설날이나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봤었고 그마저도 인사 한두 마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 나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서준의 연락처를 타고 그녀의 작업실을 찾게 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목을 조여왔다. 사진관 특유의 조용한 조명과 장비들, 그리고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렌즈를 닦고 있던 그녀가 나를 천천히 올려다봤다. 왔구나. 서준이 친구, 맞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혁이에요. 프로필 사진 좀 찍으려고요. 내 목소리는 유난히 작고 낮았다. 마치 땀이 나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다. 그녀는 의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으로 와. 편하게 앉아. 너무 각 잡지 말고. 어깨에 힘도 빼고.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조명을 조정하고 삼각대를 고정하고 셔터 테스트를 몇 번 눌렀다. 렌즈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닿는 순간 무심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내 안에서 이상하게 오랫동안 맴도는 걸 느꼈다. 그건 그냥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었고 프로페셔널한 거리감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조금 더 고개 돌려볼래? 아니, 반대쪽. 응, 그렇게. 턱은 살짝 들어주고. 그녀는 다가와서 내 턱을 가볍게 잡아 올렸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기처럼 번진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틀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긴장했어. 네. 아니요, 네 좀요. 처음 찍어보는 거지. 긴장한 표정이 사진에 다 드러나. 숨 한 번 쉬어봐. 크게.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녀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셔터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과 내 시선이 맞닿는 순간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숨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렌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예전에 널 본 적 있어. 설날인가 서준이 데리고 왔을 때 초콜릿 좋아했잖아. 맞지?
네, 그걸 기억하세요? 응. 그때는 그냥 서준이 친구였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셔터를 다시 눌렀다.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카메라보다 그녀의 눈이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딘가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조명이 천천히 나를 감쌌고 정적은 낯선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렌즈 뒤에 머물러 있다가 한 손으로 삼각대를 고정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가까워졌고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은 조용한 숨소리와 눈빛뿐이었다. 렌즈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탐색하듯 시선을 내 어깨와 턱 선으로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금만 턱 들어줄래? 응, 그쪽 말고 이쪽이 더 나아.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선명했고 그 울림은 마치 내 안을 두드리는 듯하게 깊게 퍼졌다. 그녀의 손끝이 내 턱 아래를 스쳤을 때 나는 그 손에 기대어 버릴 뻔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가 뺨을 타고 올라오며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어깨 라인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자리는 묘하게 화끈했고 마치 그 부위만 조명을 따로 받은 듯 민감해졌다. 좋아. 지금 시선은 그대로.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렌즈 뒤로 다시 돌아갔지만 시선은 계속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목 뒤가 서늘해지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셔터를 누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진은 결국 표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고 감정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공기 같은 거. 공기요? 응. 지금 넌 그 공기를 뿜고 있어. 긴장돼서, 낯설어서, 솔직해서 그런 게 사진에 남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조명 각도를 조절했고 그 와중에도 내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셔터 소리 없이도 계속 찍히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는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눌러 담은 채 조용히 타오르는 열기가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걸 정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웃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봐줘요. 나를. 그녀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처럼도 들리지 않았다. 그건 그저 지금의 공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듯한 아주 사적인 요청처럼 느껴졌다. 셔터는 결국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우리 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렌즈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인물 사진의 구도가 아니라 어딘가 갈피를 잃은 분위기였다. 윤서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셔터가 눌려야 할 순간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계속 자리를 지켰고 분위기마저 바뀌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까지는 짐작하지 못한 채 긴장감만 더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다가왔다. 한두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거리는 분명히 달랐다. 이전까지의 작업 거리가 아니라 숨결이 부딪힐 만큼의 간격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더니 카메라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내 눈높이에 맞추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내 앞에 앉아있던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고 귓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잠깐만 움직이지 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듯 나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단단하게 눌리는 감각은 아니었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명확했고 확실히 안긴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멈췄고 입술을 열지도 못한 채 그 감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했던 건데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오래된 충동의 폭발이었을까? 판단은 흐려졌고 머릿속엔 백지처럼 무언가가 멎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도 했다. 미안. 그녀는 한 손으로 내 뺨을 스치며 말했다. 그냥 사진 찍다가 너한테 감정이 흔들렸어.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 이상했어. 예전부터요? 응. 서준이랑 집에 왔을 때부터 어딘가 너는 말 걸고 싶은 애였거든. 그냥 친구 동생인데 난 왜 그랬을까? 혼자 이상했지.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윤서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어떤 감정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였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더 맞았다. 그녀는 다시 말없이 나를 안았다. 이번엔 어깨 너머로 팔을 둘러 명확하게 감싸는 동작이었다. 더는 멈칫거림이 없었고 나 또한 저항하지 않았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뿐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은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짧은 몇 분 사이 방 안의 공기는 온전히 우리 둘의 체온으로만 채워졌다. 카메라 꺼둘게.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진 직후 셔터는 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뒤로 손을 뻗어 조명을 낮추었고 스튜디오 안의 빛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때 나의 입술은 아주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더 이상 단추를 잠글 이유도 셔터를 누를 이유도 이 장면을 외면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건 렌즈가 담아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 촬영은 완성되지 않았다. 스튜디오 컴퓨터 안에는 미완이라는 제목의 폴더 하나가 생겼고 그 안엔 윤서와 내가 만든 하지만 끝내 기록되지 않은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난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 암시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머릿속에선 수십 번 상황을 그려보았고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가장 나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처럼 다시 나타났다. 혹시 오늘 스튜디오 다시 들를 수 있어? 그 문자는 대단한 고민도 없이 도착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괜히 빙빙 돌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을 때도 배를 누르지 말까 하다가 손이 먼저 반응했다. 문이 열렸고 윤서는 익숙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 잘 왔어요. 아직 따뜻한 커피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서 얘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녀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오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말투는 편안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입술을 죽였지만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보다 내 몸 안의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기울였다. 지난번 난 실수한 거 아니에요.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솔직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삼킨 채 눈을 내리깔고 생각을 되짚었다. 그날 이후 수백 번을 그 장면 속에 머물렀고 어떤 말이든 그때 하지 못한 게 후회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공기 속에 있다면 그 말도 의미 없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입을 열었다. 그냥 잊은 척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요. 굳이 잊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 말이 마치 내게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로 반쯤 무너진 내 앞에 서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고 손끝으로 커피잔을 닦는 신용을 하다가 그대로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는 그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되려 그 온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욕망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오는 줄 알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이번엔 도망치려는 마음보다 다시 그녀를 안고 싶다는 감정이 더 빠르게, 더 본능적으로 밀려들었다. 그 방 안에 있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열망이었다. 스튜디오 뒷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그 문 너머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내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윤서가 안쪽에서 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작게 울렸고 문은 우리가 들어선 뒤로 조용히 닫혔다.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어쩐지 숨이 먼저 막혔다.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이 시간에 불 켜져 있길래.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걸어 들어갔다. 뒤따라 걷던 나는 조명 하나 켜지지 않은 그 공간이 왜 그토록 또렷하게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사실은 안다. 이건 빛이 아니라 감각으로 익힌 동선이다. 윤서가 소파에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움직임까지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먼저 내 셔츠 단추에 닿았고 내가 숨을 들이켰을 때에는 이미 첫 단추는 풀려 있었다. 오늘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나 지금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채기도 전에 둘째 단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않았고 나도 피하지 않았다. 스튜디오 안의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피부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입김은 어둠보다 더 명확했다. 벽에 등을 대고 있던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닿았다. 천천히 허리춤에 걸친 손이 벨트를 건드렸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윤서 씨, 그 이름 지금은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녀는 다시 올라섰고 입술이 내 턱에 닿았다. 부드럽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건 명확한 의지였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발 안에 들어온 그녀는 이전보다 가벼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젠 서로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의자에 부딪힌 소리가 잠시 공간을 울렸고 옷까지 몇 개가 바닥을 스치는 감각이 연달아 밀려들었다. 윤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귀에 닿는 그 흐느낌은 말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오를 때 그녀는 나를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허벅지를 벌린 채로 내 무릎을 감쌌고 그 상태에서 귓가에 말했다. 여기 원래 이런 공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손끝은 이미 그녀의 허리선 안으로 파고들었고 두 번째 겹쳐진 천이 무너졌을 땐 소파 위로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긁었다. 숨이 끊기듯 들렸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그 짧은 텀. 그 사이에 우리는 더 깊어졌다. 나중에 후회할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벗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 대답 이후 말은 사라졌다. 소리와 감촉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어둠 속에서 벗겨진 건 옷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거리, 죄책감, 남겨진 규칙 같은 것들도 함께 무너졌다. 몇 번이고 입술이 닿고 물렸고 다시 탐해졌다. 윤서의 허벅지 안쪽을 지나던 손끝이 무릎까지 밀려올랐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내 귀에 속삭였다. 조명 켜지지 않게 해줘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그 밤 스튜디오의 조명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자국은 빛 없이도 너무 선명했다. 예상치 못한 시각에 휴대폰이 울렸다. 서준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망설였지만 벨소리가
두 번째 진동으로 넘어가기 직전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잘 지냈어. 내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평범한 인사조차도 무거운 기류에 눌리는 듯했다. 서준은 짧은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우리 매형 바람이래. 회사에선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누가 봐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말이 내게는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다. 오히려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소식은 놀라움보다는 묘한 실소를 불러왔다. 진짜야? 확실한 거야? 같이 일하던 여자랑 꽤 오래됐대. 우리 엄마도 눈치챘었대. 근데 윤서 누나가 모른 척했대. 아니,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서준은 자신의 말에 혼란을 느끼는 듯 중간중간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이어받을 수 없었다. 귓가에 울린 오래됐대라는 말이 계속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묻어둔 채 견디고 있었던 걸까? 나는 어느 쪽이든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 밤 스튜디오 뒷문을 열어주던 그녀의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기댔던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갈 곳을 잃고 흔들린 마음의 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나 괜찮아? 모르겠어. 평소랑 똑같아 보여.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느껴졌어. 요즘 누나 되게 달라졌어.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예전보다 자주 웃고 그런 게 다 연기였나 싶더라. 서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차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 모른 척하면서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사람. 그 셋 중 어떤 게 그녀일지 더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혹시 너 뭐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들킬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봤어. 누나가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나 매형한테 말하려고. 그냥 다 알았다고. 누나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마치 내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서 가슴이 쿡 하고 눌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충격이라는 단어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엔 부족했고 차라리 기묘한 안도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그녀가 먼저 무너졌기에 나도 죄인이면서도 어느새 용서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 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예전처럼 주먹을 쥐거나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었다. 그냥 들어갔다. 윤서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만 켜둔 상태였고 나를 보더니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놀람도 긴장도 없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 와줬네요. 그녀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조명의 빛만으로 방 안을 걸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한 잔 놓여 있었고 컵받침 옆엔 머그잔 하나가 더 비어 있었다. 준비된 빈자리 그리고 남겨둔 따뜻함. 그녀는 예상한 듯 내게 말했다. 커피 식기 전에 마셔요. 혹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처럼 굴러가는 거라면 난 무슨 위치일까요? 위치요? 그런 것 따져요, 지금.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차라리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의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 죄책감 같은 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나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나도 그쪽이 더 솔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끝으로 내 뺨을 살짝 만졌다.
그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한 번도 날 밀어낸 적 없던 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대로 손바닥을 내 볼에 갖다 댔다. 우린 잘못하고 있죠. 응.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대화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였고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키스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지금부터는 변명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나는 이제 감정을 받아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서. 그녀는 조명을 켜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방 안은 온전히 어둠 속에 잠겼다.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고 입술이 목선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그 단어를 버릴 만큼 많은 걸 이미 함께 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당한 분류는 없다. 그래,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감정은 도덕보다 앞서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보다 서로를 택한 마음만 남겨둔 채 그렇게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매형 바람 피우나 봐요. 그 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너무 가벼웠다. 입술을 떼는 순간 이미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윤서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리고 이내 씹어 삼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그걸 지금 왜 말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너보다도 더 오래, 더 깊게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 내가 해야 돼. 윤서는 벌떡 일어났다. 바닥에 있던 쿠션을 벽 쪽으로 3개 던졌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외투를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 감정이 전부라면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 얹혔고 그대로 말없이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말 다 했지? 네. 그럼 이젠 입 닫고 따라와. 윤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둑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틈으로 윤서가 셔츠를 벗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지금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아래의 팬티만 입은 하얀 허벅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말한 불륜, 나 지금 그 단어에 목숨도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오기만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내 손목을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고 손등이 가슴 위로 올라섰고 나는 떨리는 손끝을 피하지 않았다. 단추는 셋째에서부터 부서졌고 바지가 발목에 걸리기도 전에 허벅지가 허벅지를 감았다. 지금은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자라고 불러. 오늘은 그렇게 살아도 돼. 조명이 꺼진 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입술로 손끝으로 몸 안으로. 그녀는 흐느끼지도 않았고 나는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날 우리는 더 깊었다. 이유도 핑계도 없이 단지 서로가 서로를 원했기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이 3번째가 가장 편안했다. 윤서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연락조차 없었다.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밤 이후 나는 오히려 그녀가 완벽하게 내 시야에서 사라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튜디오 근처를 맴도는 내 발걸음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풀려 있는 날도 있었고 완전히 잠긴 날도 있었다. 유리창에는 얇은 먼지가 내려앉았고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면 렌즈에 덮인 천이 그대로였다.
커튼은 비스듬히 젖혀져 있었고 조명 스위치는 꺼진 채였다. 모든 게 멈춘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해가 지기 전 퇴근 후 일부러 들른 스튜디오 앞에서 나는 유리창 건너편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천이 덮여 있던 삼각대 옆 빛이 살짝 꺾여 어둠 속 벽에 부딪힌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은 단번에 빨라졌다. 발바닥에 땀이 차고 눈이 그곳에 고정됐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다시 들여다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다. 움직임은 없었다.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만 확인했다. 6시 42분. 스튜디오 폐문 시간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제야 숨을 길게 들이쉬며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 있었다. 아니, 누가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내가 오늘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림자가 남긴 감각은 눈보다 피부가 먼저 기억했다. 윤서일까? 혹은 아니길 바라는 어떤 존재. 그 감정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뒤섞였다. 설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죄책감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방금 전의 장면을 곱씹었다. 혹시 윤서가 나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그 말은 경고였을까, 유혹이었을까? 아직도 나는 그 문장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한다. 단지 오늘 그 스튜디오 유리 안에서 본 그림자 하나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내 감정이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 계획 없이 스튜디오 앞을 지나던 날이었다. 날씨는 흐렸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나무들은 바람 한 점에도 휘청였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문이 열려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멈췄다.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갔지만 발끝이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문 너머로 실내가 보였고 그녀가 서 있었다. 윤서.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머리는 풀려 있었다. 카메라 대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문을 넘어갔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실내는 조용했다. 새로 찍은 사진도 촬영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내가 화낸 거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그날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죠.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전 그게 솔직해서 좋았어요. 윤서는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발자국의 거리를 좁혔고 그 거리가 마침내 없어질 무렵 그녀가 먼저 입술을 맞췄다. 이번엔 달랐다. 조심스럽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입맞춤은 오래 머물렀고 숨소리는 가까워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고 그녀는 입술 사이로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요. 매일 여기만 맴돌았어요. 그녀가 내 셔츠를 잡았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요, 필연이죠. 누나가 열어준 문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이번엔 더 깊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천천히 뜨거워졌고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채 우리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단추 하나가 풀리고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셔터 소리는 없었지만 눈동자가 닿는 곳마다 장면이 기록되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있을게요. 말이 멈추고 몸이 말을 대신했다. 그날 다시 열린 문 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입맞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마다 서로를 확인했고
그 뜨거움은 마치 처음처럼 새로웠다. 벽에 기댄 채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 위로 부드럽게 기울었다. 이번엔 안 도망갈게요. 그 말은 한 번 더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답했다. 그럼 나도 안 보내요. 절대. 윤서를 다시 품에 안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숨소리도 걸음걸이도 문 앞에 멈추는 타이밍까지 달라졌다. 이제는 핑계도 이유도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갔고 스튜디오의 문은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 있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들어갔고 더 자주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우리 사이의 불륜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그림자가 주는 무게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웃음이 먼저였고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동작이 더 중요했다. 그녀가 먼저 손등을 덮을 때 나는 그 온도에 매일 놀랐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따뜻함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오늘도 그냥 안아줘요. 그녀는 그런 말을 가볍게 던졌고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윤서는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겼고 내 심장은 그 온도를 기억하려는 듯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목을 붙잡았다. 서로의 체온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힘으로 엉켜 있었다. 유나. 응.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고 왔다가 이내 웃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흔들림보다 결심이 더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를 끊기엔 너무 깊숙이 빠져 있었고 멈추기엔 이미 여러 번 넘은 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웃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봐요? 이런 얼굴 처음 봐요. 그럼 많이 봐줘요. 앞으로도. 그녀가 먼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엔 음악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간은 가득 차 있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서로였다. 스튜디오를 나서던 그날 저녁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준이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매형이 너한테 뭐 해코지한 건 아니지. 손끝이 얼어붙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단순한 우려일까? 아니면 뭔가 짐작하고 있는 걸까? 몇 번이고 메시지 창을 닫았다 열었고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윤서는 그때 옆에 있었다. 차를 마시고 있던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내 표정을 조용히 훔쳐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서준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윤서가 먼저 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매형이 나한테 뭐 한 건 아니냐고. 윤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창문 너머로 빛이 스르륵 넘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도 그 빛처럼 무거워졌다. 그 애 똑똑하죠. 늘 말은 적었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적이었다. 그 애가, 내 친구가 우리 둘의 틈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목을 조였다.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윤서가 말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준을 향한 사과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렵게 물었다. 윤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무너짐도 체념도 아주 조금의 결심도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하긴요.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잘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이 따뜻한 게 더 무서웠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표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감정이 핸드폰 화면은 어둠 속에서 꺼진 채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아마도 포기였을 것이다. 윤서는 그날따라 조금 더 말이 없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끝도 자주 멈췄고 내 눈을 피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사람이 내 핸드폰 봤어요. 내 손이 순간 멈췄다. 윤서는 나를 보지 않고 말끝을 맺었다. 메모 삭제 못했는데 그거 본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혔다.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 메모는 아마도 그날 우리가 어디서 만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짧게 요약해 놓은 문자였을 것이다. 감정을 닮은 짧은 언어, 그리고 그 짧음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었다. 뭐라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눈빛이 이상했죠. 그 사람은 원래 티 안 내거든요. 더 무서운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내 앞에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애처롭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 나는 가슴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욕망이 동시에 커지는 걸 느꼈다. 걸리면 안 된다는 공포, 그리고 이 관계가 들켰다는 상상이 주는 뒤틀린 쾌락.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켜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감정을 잘 숨기니까 난 항상 당할 쪽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돌렸다. 탁자 위를 맴도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먼저 끊을까요? 이 관계. 윤서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나예요. 난 이걸 이제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나에겐 친구의 누나였고 이제는 스스로 불륜을 밀고 가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쪽을 선택한 여자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스튜디오에 남았고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무너진 윤리와 부서진 이성의 틈에서 그녀의 말이 끝내 귀에 맴돌았다. 이 관계가 위험해질수록 더 떨려요. 그게 더 미친 거겠죠.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문 바깥에서 멈춘 듯했고 우리는 숨을 아껴가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그녀의 어깨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넌 내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단순한 고백 같았지만 사실상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감정의 정당화이자 그녀의 고백서였다. 그 사람은 그냥 법적인 이름이었고 이름뿐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도망 안 칠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는 붉게 젖어들었다. 윤서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쌓인 표정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나 진짜 엉망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좋았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의 감정을 끌어안았고 죄를 잠시 내려놓은 채 체온만을 믿었다. 윤서의 눈물이 내 목덜미를 적셨고 나는 그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등 뒤로는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지금은요, 그냥 나를 윤서의 남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단하게, 오래도록.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한테 모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품에 안고 현실을 잠시 멈춰두었다.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 순간만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모든 혼란의 계절이 지나간 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조용했고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리됐다.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서도 더는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스튜디오는 비워졌다. 삼각대도 배경지도 그녀가 사랑했던 오래된 렌즈들도 모두 박스 안에 담겼다. 후련하진 않아요. 근데 무섭지도 않아요. 윤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 안에 묻어있는 눈물보다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그녀의 결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빛이 잘 드는 동양의 집이었다. 방은 2개였고 하나는 작은 서재가 되었다. 주방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창문은 바람을 잘 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 어때요? 따뜻해요. 윤서 누나 냄새 나요. 그녀는 웃었다. 평소보다 훨씬 편한 얼굴로, 더 이상 숨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얼굴로. 그 웃음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사랑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죄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우리는 시장을 같이 다녔고 가끔은 마트를 돌며 식재료를 고르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진하게 마셨고 나는 설거지를 맡았다. 밤이면 TV를 보며 웃기도 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새벽까지 대화만 나눌 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튜디오에서 챙겨온 유일한 장비였다. 한 번쯤은 나도 찍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내가 찍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요. 우리 둘만의 첫 사진.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마주둔 채 입꼬리를 올렸다. 찰칵. 셔터음 하나에 모든 과거가 봉인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그 흔들림과 뜨거움과 후회, 그 모든 걸 포개고 지금 이 순간만 남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완벽하게 용서받은 기분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상처였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이제는 윤서의 남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정리했고 함께였다.